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삼권 분립 그리고 그 삼권 분립에 근거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돼요? 이 세 부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그러니까 각자의 주된 업무에 다른 부처가 서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국회의 주된 업무인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지, 관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국회 권한에 그 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견제 장치로 제2 요구권, 그다음 긴급 명령권, 하나 더 추가해서 국민투표 보위권 요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국회의 주된 업무인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회의 국회가 이제 입법의 측면에서 독주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2 요구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토 파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부권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을 시켰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법률안이. 반드시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률안이 대통령 책상에 딱 왔는데 대통령이 보기엔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이대로 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의 다시 논의 좀 해 주세요, 국회에.라고 그 법을 돌려보내는 거. 이게 바로 거부권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제 53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즉 돌려보내고 제2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그 같은 조, 그러니까 53조 제3항엔 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땐 그 법률의 일부 항목만 요거만 내가 반대해. 다른 거 이 법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 내가 찬성하는데 요 부분만 반대해. 그러니까 요거만 다시 제의를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바꿔요. 요걸 요렇게 수정을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법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거부권,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헌법이나 뭐 여러 이제 법적 근거들을 살펴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뭐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러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를 해요?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의 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제 국회의 그 어떤 이 결정에 입법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그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2에 붙여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된다라면 그것은 거기서 법률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국회 입장에서 본다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원 3분의 2가 찬성만 한다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법은 그 법률안은 법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대통령이 굳이 사인을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법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그렇다라면 이게 뭐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권한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재헌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제2 요구를 했는지 그 건수를 살펴봤어요. 약 7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33건, 절반이 넘는 33건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헌국회와 제2대 국회 때 거의 집중적으로 행사가 됐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는지 민주화 이후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본다라면 총 16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총 이 16건의 그 거부권 행사 중에 국회 재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된 경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6번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제16대 국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라고 하는 거.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걸 다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돼 버린 거죠.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상황은 결국 뭐를 의미를 하느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용 횟수에 있어서는 뭐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견제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권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 그 법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시 국회로 그래서 이제 국회로 돌아간 경우 이게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16번 중에 한 번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긴급 명령권과 국민투표 부의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긴급 명령권과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외에도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요것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긴급 명령권과 국민투표 부의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긴급 명령권. 이것은 뭐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근거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6조 제1항에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조치를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제 제2항 76조 제2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전쟁이 발발한 거 갑자기.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중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도 긴급명령권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명령권,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긴급명령권은 사실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법을 만든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긴급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긴급명령, 뭐 전쟁이 발발을 한다거나 혹은 진짜 엄청난 그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국회가 뭔가를 결정하기 힘든, 법을 만들기 굉장히 힘든 경우 일단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발동한 즉시 국회 보고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국회가 이건 뭐 전쟁도 아닌데 승인 못해요 라고 하면 그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 딱 한 번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뭐 은행에 내 통장을 만들 때 내 이름으로 안 만들어도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검은 돈이 이제 막 그런 이상한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부정부패를 만들어낸다라는 취지에서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뭐 통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반드시 이제 내가 내 신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예. 그래서 돈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 이제 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이제 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뭐 이렇게 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반발이 워낙 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실시를 한 거예요. 긴급명령권을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민주화 이후에 이제 처음 딱 유일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투표 이 부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헌법 제72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법의 형태를 띄어야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은 이 법을 만들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싶은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직접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투표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책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국회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회가 그 법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된다. 이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를 견제하는 입법의 측면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건데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그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한 2번 정도는 있었어요. 2004년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국민투표에 이 이슈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대운하 그다음 4대강 사업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선거 당시에 내세웠었던 공약입니다. 이걸 실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그 야당은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 이제 가려고 이제 뭐 그런 국민투표를 할까 이제 막 고민도 했었지만 실제로 국민투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이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지만 아무튼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우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